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저희가 야구 특집 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죠?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는 와이프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인천공항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제 차를 몰고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예. 출국을 한 적은 있는데 입국을 하는 손님을 맞으러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TV에서 보면 왜 우리 연예인들 바로 출국장에 내려서 사진 찍고 뭐 공항 패션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항에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승용차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구까지 붙어 있어요? 예, 큰 길에 대문짝만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저는 그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 뒤에 있는 차들은 그냥 막 가더라고 또. 아니 진입 금지라고 써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다 연예인 차인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떠한 목적과 뭐 다른 차 댈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승용차는 따로 주차장에 대기를 한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마중을 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아무튼 고생하셨겠네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와이프 보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헬스케져서 와서 응. 좋았어요. 아니 헬스케져서 와서 좋았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날씬해졌더라고요. 살이 빠졌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군요. 저희도 주말 내내 살이 빠졌죠. 왜 그랬냐면 우리 애들이 축구장 가서 축구 경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은 FC 서울이랑 인천 FC 경기를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어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오후 4시 경기였는데요. 저희는 12시부터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응원도 하고 경기장에서 나온 게 오후 7시. 상당히 오래 있었죠. 아무튼 진이 다 빠졌는데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얘가 그 전날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도 일요일이 되니까 또 쌩쌩해지는 거야.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을 또 가재요. 네. 그것도 걸어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걸어서 오고 자기는 인라인 타고 가겠다. 어떻게 가냐면 저희 동네가 은평구 쪽인데 거기에 불광천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벚꽃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여의도 윤중로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벚꽃 구경도 하자고 해서 저희는 갔는데 설마 진짜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1시간 반 걸려서 기어이 갔습니다. 네. 근데 오후 늦게 비가 왔잖아요. 할 수 없이 돌아올 때는 지하철 타고 왔지만 갔다 왔다 했더니만 저는 진이 빠져가지고요. 진짜 저녁 먹고 바로 잠들었어요. 모든 어린이들은 에너자이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저질 체력이고. 아무튼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 애들이랑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즐거운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며? 준비 안 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일본 가잖아? 창업 아이템 찾아보려고. 설아 뻔한 일본 가봤자 아이템이 나오겠니? 뭘 모르시네.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말 몰라? 지금 일본을 보면은 한국의 내일을 알 수가 있어. 불황이라서 25년간 지갑을 닫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통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본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한국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겨우 주말 여행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만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짠! 도쿄 비즈니스 산책? 요즘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는 책 아니야? 맞아. 저자가 도쿄에서 수년간 특파원을 하신 분이야. 일본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한 책인데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세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 이번 여행 그러면 나도 데려가줘. 나도 창업 좀 하게. 그럼 우리 도쿄 비즈니스 산책 떠나볼까? 나는 도쿄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았다. 도쿄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빛비즈.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회장님들이 경비원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때려가지고 구설수에 종종 오르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한 분이 추가가 됐네요. 이번에는 미스터 피자 아시죠? 미스터 피자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K 그룹의 정우현 회장, 이분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을 한 거야. 또 아니, 왜 폭행을 한 거예요? 뭐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MPK 그룹이 소유한 한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 있는 건물에 주차를 했대요, 이 회장님이. 근데 경비원은 당연히 규칙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특정 시간이 지나면 셔터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회장이 왜 내 차가 있는데 셔터를 내렸냐? 이거지. 그래서 이 경비원 분이 사과를 하러 갔대요. 죄송합니다. 뭐 미처 계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뺨을 때려버린 거야. 아니, 경비원이 사과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해서 사과를 하러 갔는데 뺨을 맞은 거죠. 이건 너무하네.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정 회장 측의 발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언쟁 그리고 어깨를 좀 살짝 잡아 끌었다. 때리거나 이런 건 없었다. 발뺌을 했어. 근데 경찰이 CCTV를 돌려봤더니 때리는 게 나온 거야. 아니, 진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경비원분이 합의가 없으면 문제가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아마도 합의를 시도하겠죠.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네 매장을 지켜준 소중한 분인데, 그죠? 미스터 피자 지켜주기 위해서 제 시간에 셔터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칭찬이나 감사를 못할 망정 폭행을 했다. 어이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아마도 끽해야 벌금 몇십만 원 때릴 거고 경찰은 합의를 종용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스터 피자 이제 시키지 말자.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은 안 봐도 비디오다. 소비자가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혹시 이 회장도 술 먹고 그런 거 아닐까요? 술 먹고 그러면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다음 소식이랑 좀 연결이 되네요. 일반인들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술 먹을 여력이 없대요. 네. 뭔 얘기냐면 보통 회식이나 이런 거 1차를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2차를 가잖아요. 근데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차 가는 그런 직장인들이 확 줄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 술집들이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는요, 오늘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맥주집, 막걸리집 이런 술과 안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이런 주점업의 생산 지수가요 73.0 이것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게 2000년 7월부터거든요. 이 이후 최저래요. 요것도 10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100을 넘으면 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네. 100 이하면 안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근데 100에서 지금 27이나 빠져. 그러니까 결국 1차를 가도 많이 먹기 힘들고 2차는 언감생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가끔 가는 술집들 있잖아요. 이 가산동 근처에. 네. 여기도 보면 예전에는 보통 11시, 12시까지 하는 집들이 많았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10시만 되면 닫는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저희 단골 족발집은 9시부터 이 주방 아주머님들이 작업을 하시죠. 나가달라고? 저희 퇴근해야 됩니다. 요 상부터 치울게요. 그러니까요. 워낙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이거는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집에서 술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가계 동향에서 주류 소비 지출 이걸 따져봤더니만요. 지난해 월 평균 12,109원 이 정도를 샀대요. 네. 집에서 월 12,000원 가량을 술 산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실은 매주 막걸리 2병씩 꼭 사다 놓거든요. 네. 주말에 와이프랑 한잔 하려고. 대화도 늘고 좋네요.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대박이 났습니다. 테슬라는 예전에도 대박 나지 않았어요? 예, 그 전까지는 부자들이 살 수 있는 차를 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델 3라는 보급형 제품을 예약을 받았어요. 요거는 내년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 남았어요. 아직. 사전 주문을 받았는데 36시간 만에 25만 대를 받았다는 거야.
아, 2,500대가 아니라요? 25만 대요. 우와. 아니,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모델 3라는 제품의 인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아니, 모델 3가 얼마나 좋은데? 요게 테슬라에서 가장 싼 차예요. 현재까지는 35,0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 그랜저 고급형 정도 가격이 될 겁니다. 이 모델 3는 전기차고요. 그리고 한 번 충전을 하면요. 346km를 갈 수가 있어. 와. 꽤 많이 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닛산 리프나 BMW i3 같은 차는요. 절반밖에 못 가요. 완충을 그렇군요. 하면은. 그러니까 346km면은 여기서 거의 대구를 가는 거야. 서울에서. 이야, 장난 아니네요.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약 6초가 걸립니다. 6초 만에 100km 가는 거야? 예,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가솔린 세단보다 훨씬 나아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주행 성능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약 주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온라인 주문도 받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25만 3천 명 내에 들어간 사람이 꽤 있겠네.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마니아들 많잖아요. 그러게. 예, 이분들이 3월 31일부터 온라인에서 이미 예약 주문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25만 3천 명 중에 박 PD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박 PD는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 주로 1호선을 이용하시죠? 그렇죠. 1호선 탈 때마다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냄새도 나고요. 뭔가 길을 빨리는 듯한 느낌? 아, 기가 빨려?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네요. 어. 뭔 얘기냐면 서울 메트로와 코레일이 오늘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운행 차량 중에 환기 장치가 아예 없는 차량 있죠? 예. 이게 무려 78.2%에 달한대. 10대 중 8대는 환기 장치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환기 장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환기 장치가 없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을 거기 승객들이 다 마시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히 환기 장치를 갖춘 그런 차량도 문제가 많대요. 290량 정도가 환기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환기 장치가 있는 차량은 190량밖에 안 된대. 그러면 100량 정도는 이게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1호선은 사실상 문을 열고 닫을 때만 수동으로 환기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 자료에 대해서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하철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탑승해 산소 공급량이 열악하고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과포화 상태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결함이 있다. 잠깐만요. 사람이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이 뭐예요? 아, 사람이 산소를 마시면 내뿜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 아, 그게 오염물질이에요? 아, 당연히 오염물질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1호선을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탈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네티즌들이 아주 장난 아니게 달아났습니다. 아까 박 PD 얘기처럼 1호선만 타면 이상하게 기가 빨린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 표정이 괜히 어둡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근데 저는 서울시 발표가 더 가관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서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신규 차량을 제작할 때는 환기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와 병행해서 2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 지금 2016년이잖아. 그럼 6년간 참고 타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1호선을 안 타요. 6년을 더 참아야 돼.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에 법무부에 난리가 났어요. 왜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장이요. 넥슨과 관련해서 도마에 오른 거예요. 오호. 이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넥슨이 상장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시절에 주식을 샀대요. 근데 이게 2005년인데 11년 만에 약 33배가 뛰었다는 거야. 주식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어. 우와! 근데 이분이 이제 정책 본부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니까요, 검사장이라는 레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분들도 보면 부장, 차장, 그리고 차관, 장관, 이렇게 고위급들의 직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검사장이라는 게 있는데, 검사장이 되면은 고위 공직자이다 보니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개를 해서 지난 주말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야. 아니, 검사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판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분들도 월급이 뭐 이렇게 세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주식을 해서 120억을 벌었어.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벌어도 너무 많이 버셨네. 예, 그래서 혹시 넥슨과의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마구마구 제기가 된 거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주식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11년 됐습니다. 그 당시 넥슨 하면 지금의 넥슨이랑은 레벨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를 두고 크게 두 가지로 시선이 갈립니다. 첫째는, 아니 11년 전에 그러면 넥슨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벤처인데 이 진 검사장은 벤처의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주식을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11년 동안 보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합법적인 투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결과적으로 33배가 뛰었다고 해서 11년 전에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은 어쨌건 검사가 33배의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주식을 원가에도 사려면은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3배면은 4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또 하나, 비상장 주식을 일반인이 이렇게 쉽게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아마도 김정주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측근이라든지 뭔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추측을 하는 거죠.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불거질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저는 뭐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김정주 회장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넥슨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넥슨이 이제는 게임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죠? IoT라든지 이런 분야로 발전을 또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검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특정 연예인이라든지 엮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고로 외환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마라. 선현들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김정주 회장께서 앞으로는 뭐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좀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랑 엮이지 말고요. 저희랑 엮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통해서 본 여러 가지 소식들 제가 한번 묶어봤는데, 우리나라 총선이랑 좀 관련된 얘기예요. 일단 4.13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네. 한 9일? 8일?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선거 열기가 예년만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특히 선거구 획정, 또 후보 공천, 이런 정치권의 아나무인적인 태도, 이것 때문에 정치의 염증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거 자칫하다가는 역대 최저 투표율, 이걸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 공천을 놓고 벌이는 이 행위들이 정말 초딩
정도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4년 전인 19대 때 투표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54.2%래요.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전 18대 때 2008년이죠. 이때의 투표율은 46.1%밖에 안 된대. 절반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46.1%보다도 하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니 이번에 선거를 하나마나 뭐가 바뀌겠느냐. 세상은 절대 안 바뀐다. 또 투표를 해봤자 뭐 이게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투표가 밥을 먹여주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정치 혐오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확산돼도 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용어가 있대요. 정치적 경기 순환.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뭔 뜻을 담고 있냐면요. 정치적 동기에 의해 거시지표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 전에는 선심용 각종 경기 부양책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쏟아냈던 말 담아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팽창이나 인플레이 뭐 이런 걸 수습하기 위해서 또 갑자기 막 긴축 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경기 지표가 막 들쭉날쭉 요동을 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용어가 아니라요. 정치 1번지로 불리죠. 미국에서 탄생한 용어래요. 진짜 이 정치적 경기 순환 이 용어처럼 정치 일정에 따라 경기가 순환할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벌써 여러 연구가 있었대요. 실제로 이런 정치적 경기 순환이 존재한다. 이게 증명이 됐다는 얘기인 건데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가 있대요. 미국 정치는 공화당, 민주당 거의 양당 체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공화당이 보수를 대표하고 민주당이 진보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미국의 고소득층은 보수적이고 그래서 공화당을 주로 지지를 하고 미국의 저소득층은 진보적이라서 민주당을 보통 지지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의 고소득층은요. 경제 공약 중에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인상률을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물가가 낮아야 자기들 재산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반면에 저소득층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낮은 실업률을 선호를 한다. 경제 공약 같은 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경제학에선 물가와 실업률이 반비례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트레이드 오프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낮은 물가 인상률 공약을 주로 내거는 공화당을 지지를 하고 저소득층은 낮은 실업률을 공약으로 내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대요. 그래서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극명하게 갈렸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세기 후반부터 대선 연도에 따라 미국 실업률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화당이 대통령 된 게 한 7번 정도 되는데 그 공화당 대통령 임기 하에서는요.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가 실업률이 상승했대.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평균 1.4%포인트 감소했대요. 공화당이 고소득층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공약을 많이 내놓는다고 했잖아.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반면에 민주당 대통령이 된 게 5번이래요. 근데 이 민주당 대통령 임기 하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요. 전년 대비 평균 1.2%포인트 감소하고요. 물가 상승률은 평균 2.2%포인트 상승을 했. 그대로 들어맞죠. 그러면 가설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닉슨 대통령 아시죠? 예. 이게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잖아요. 워터게이트 아저씨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닉슨 대통령은 첫 번째 당선이 되자마자 자기가 재선을 하겠다.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급격한 통화재정 확장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사람들이 자기 뽑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수월하지가 않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있죠? 연방준비제도 여기에 의장을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인물을 임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기대대로 1972년 닉슨 대통령 초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돈을 대거 풀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닉슨은 재선에서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되잖아. 네. 이거에서만 보더라도 정치 일정에 따라
경제 정책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방준비제도는 독립기관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훼손되거나 과도한 미래 비용을 쓰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운영했다. 이 사실이 증명돼 버리는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 순리대로 간 게 아니라 정치 논리, 순리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킨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금 오래된 보고서이긴 한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정치적 경기 예산 순환 발생 사례 분석. 이게 뭐냐면요. 민주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13대 대선부터요. 2007년 17대 대선까지 5차례 대선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이때 과연 정치적 경기 순환이 있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5차례 대선에서 선거 이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이 돼요. 정치 일정에 따라 경기가 또 순환을 했다는 거예요. 예. 특히 부동산이나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금융 정책 관련 지표 이게 정치적 경기 순환과 일치하는 현상이 뚜렷했대요. 근데 이 현상이 가장 뚜렷했던 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했었죠. 노태우 대통령. 예.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3대 대선에서 가장 뚜렷해. 이해가 가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돼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막대한 재정을 그냥 막 풀어버렸다. 이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5차례 대선을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5차례 대선에서 정치적 경기순환과 재정정책 상관관계가 컸던 게 13대가 가장 컸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큰 게 15대, 그 다음이 14대, 17대, 16대가 가장 낮아요. 16대가 누가 대통령이 되셨는지 아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어느 대통령이 그 선거를 이끌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보니까 17대, 16대가 가장 낮아요. 정치적 경기순환과 경제정책의 상관관계가 가장 떨어져. 이거를 보면 어느 정당이 이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았는지 또 어느 정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경제를 많이 희생시켰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치경제학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정치경제학이라고 해서. 네.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유권자가 근시안적인 존재라고 정치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유권자들 당장 먹을 거 한두 개만 던져주면 나한테 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권자를 우습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잖아요. 인기 영합주의 이런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정치적 경기 순환을 너무나 믿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근데 그거는 좋게 표현해서 포퓰리즘이지 우는애 사탕 물려줘라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특히나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정치적 경기 순환 논리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잖아요. 그럼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 있는 유권자들은 아예 정치인들 혐오를 한다고요. 투표를 안 해. 오히려 이거를 노리고 더욱더 정치적 경기순환 이 논리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야가 내건 공약 대부분이 장년층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2030 젊은 층들을 향한 공약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즘 언론이나 사회 문제가 되는 거는 노년층도 문제가 되지만 젊은 층들이 더 문제잖아. 특히나 열정페이, 흑수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인데 왜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이 없을까요? 이건 뻔히 답이 나오잖아요. 우는 애는 사탕이라도 주지만 안 우는 애는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박 PD 얘기처럼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투표율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요.
2000년 이후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몇 번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한 번?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없다고요? 예. 이러니 정치권에서 2030 세대를 생각할 리가 없죠. 특히나 OECD 보고서를 보니까 더 심각해요. 이것도 조금 된 자료긴 한데 OECD가 2011년에 낸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선 뭘 했냐면 OECD 평균 투표율을 조사를 했어요. 평균 투표율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70%야. 70%. OECD는 선진국들만 모여 있잖아. 예. 근데 투표율이 70%야. 아까 우리나라는 얘기했었잖아요. 2008년 18대 때 46.1%밖에 안 된다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2011년 기준으로 그 당시 투표를 했던 나라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호주가 95%예요. 투표율이. 근데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높긴 한데 그래도 너무 높잖아. 예. 거기다가 룩셈부르크 있죠? 여기는 투표율이 92%, 벨기에는 91%, 칠레가 88%, 덴마크가 87%, 독일이 78%, 우리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마저도 67%야.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46%? 그러니까 이번 총선도 50%가 넘으면 잘 나오는 거고 아마도 40% 초반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투표율 보면 칠레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일수록 훨씬 투표율이 높아요. 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과서나 뭐 이런 데에서 신문 같은 데서 봤었을 때는 선진국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통 그렇게 배워왔잖아. 예. 당연히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OECD 보고서 보면 완전히 정반대야. 선진국일수록 투표율이 높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OECD에서 조사한 걸 보면 55세 이상의 장년층과 35세 이하의 청년층 유권자 간의 투표율 격차를 조사했거든요. 이걸 보면 OECD 평균은요, 이 격차가 12.1%래요. 근데 우리나라 격차는 얼마인 줄 아세요? 22.8%. 전 세계 OECD 평균의 2배나 격차가 큰 거야. 한마디로 선진국들 젊은 층보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투표를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장년층과 청년층의 투표율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심리인 것 같긴 해요. 아니 저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아우 진짜 상대도 하기 싫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똥이 더러워도 이게 가끔 치워줘야 그죠? 그럼 안 피해도 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데 누굴 뽑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표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뽑으려면 뽑을 수가 없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투표는 차선을 뽑는 경쟁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당장은 없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가장 가까운 차선을 뽑는 거지 최선을 뽑으려면 뽑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악, 최악만 피해보자.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권에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잖아. 별다른 공약을 내놓을 필요가 이 수치에서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투표가 밥 먹여주냐? 투표 하나로 세상이 바뀌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렇게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가 밥을 먹여주지 못하고 투표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젊은 세대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잔뜩 벼르고 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20대 유권자가요. 55.4%래요. 이거는 바로 전인 2012년 총선 때보다 19.3%나 높아진 수치래요. 또 30대 역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9.6% 증가했대.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얘기하겠지만 근데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는 안 되지. 그러게요. 뭐 경제 수준으로는 10이라고 하는데 투표율만 보면은 중진국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아까 OECD가 평균이 7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년층과 젊은층의 투표율 격차가 12% 정도 된다고 하면 산술 계산적으로 봐도 65% 이상은 돼야지 정상인 거 아니에요. 젊은층 투표율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람만 따져도 50% 중반밖에 안 돼.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져야 되겠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우습게 보고 정치적 경기 순환 이거를
열심히 사용하는 걸 막으려면 투표율이 높아져야죠.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정치인들이 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투표를 통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투표를 통해서 세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표야말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행위잖아요. 투표일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재밌게 놀아야죠. 일단 투표 먼저 하시고 재밌게 놀면 어떨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투표 안 하시는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감동적인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요, 유명인이 아니에요. 미국 한 고등학교에 미식축구 선수가 한 인터뷰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주 이스트뷰 고등학교의 와이드 리시버 역할을 하고 있는 아폴로스 헤스터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네 학교가 42대 4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다음에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역전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엄청 길게 얘기를 했어. 한 10분 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요약을 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웬만한 정치인이 선거 유세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늦게 시작했어요. 진짜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인생에선 때때로 우리는 늦게 출발하니까요.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갈 거야. 우리는 항상 빠르게 끝낼 거야. 코치 선생님이 시합 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시합이 될 거야. 그렇지만 너네는 서로를 위해 싸워야 돼. 우리는 코치 선생님이 한 이 말을 믿었고 진짜로 서로를 위해서 경기를 했어요. 마음 먹은 뒤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웃고 무슨 일이 닥치던 간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친구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에서 지더라도 계속 서로를 지지해 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이기던 지던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미소를 지을 거예요. 오늘 시합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웬만한 연설문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좀 길긴 기네요. 이거 요약한 거예요. 이 친구가 10분을 넘게 이 기자가 질문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인터뷰했던 기자가 놀란 거야. 고등학생인데 너무 말을 잘하고 거기다 운동선수잖아. 이 기자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아이가 최고의 밤을 만들어줬다. 이번 인터뷰는 명예정당에 들어갈 만한 인터뷰. 이런 글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자의 멘트를 받은 TV 앵커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의 연설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 분량 줄여줘서 고마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여러분들도 헬조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서로를 믿고 행동한다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미식축구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진짜 축구 선수들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구나.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선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요. 진짜 이 미식축구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학원 체육하는 친구들 예전에 수업 빼먹고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된대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월요일날 월요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헬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친구의 인터뷰 한번 보시면서 기운을 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했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